독일의 한 신석기 유적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두개골에는 맞은 흔적이 있었고 다리뼈에는 심한 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초기 농경 사회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의 흔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걸까요?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데려간 걸까요? 오늘 외전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시시대에도 납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그냥 자극적인 상상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어두운 숲, 꺼져가는 불, 갑자기 사라진 사람. 이런 장면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외전에서는 괴담처럼 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무서운 상상이 아니라 증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전 누군가 끌려갔다면 그 장면은 사진으로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말도 없고 목격자의 기록도 없어요. 그럼 고고학자들은 뭘 볼까요? 누가 죽었는가? 누가 빠져 있는가? 누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왜 특정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가? 여기서 바로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이 적다고 해서 곧바로 납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모두 포로였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혼 때문에 이동했을 수도 있고 집단 간 교환 관계였을 수도 있고 굶주림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다른 무리에 합류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원시시대에 납치가 있었나? 가 아니라 강제 이동이나 포로화의 가능성을 고고학자는 어떻게 추적할까? 이 차이가 중요해요. 현대의 납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선사시대의 강제 이동은 무리와 무리 사이에서 벌어진 생존 경쟁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폭력은 폭력입니다. 다만 그 시대에는 법도, 경찰도,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리에서 사람 하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물길을 알고, 누군가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알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누군가는 도구를 만들 수 있었죠. 사람 하나는 불씨를 지킬 손 하나였고, 밤을 지킬 귀 하나였고, 다음 계절을 기억하는 머리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죽이지 않고 데려갔을까요? 첫 번째 근거는 대량 매장 유적입니다. 독일의 쇼네크마이너스 킬리안 슈테텐, 독일 타라임, 오스트리아 아스파른 슐레츠 같은 초기 신석기 유적에서는 집단 폭력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쇼네크마이너스 킬리안 슈테텐 유적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채 발견됐고 두개골 손상과 다리뼈 손상이 보고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유적을 초기 신석기 집단 학살의 중요한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젊은 여성의 수가 적었습니다. 물론 이건 신중하게 봐야 해요. 발굴 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당시 인구 구조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 부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공격자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거가 납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특정 나이와 성별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그들은 원래 없었을까? 도망쳤을까? 아니면 데려가졌을까? 고고학은 바로 이 빈자리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납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뼈보다 더 오래 남는 흔적을 봅니다. 바로 치아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어릴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아 범랑질에는 어린 시절 살던 지역의 물과 음식에서 온 화학적 신호가 남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스트론튬 동위원소 분석입니다. 지역마다 암석과 토양의 성분이 다르고 그 성분은 물과 식물, 동물을 거쳐 사람의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아에 남은 스트론튬 신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그 지역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주소 추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자란 것 같지 않다는 단서는 줄 수 있습니다. 독일 레흐 계곡 연구에서는 고대 DNA, 스트론튬 동위원소, 산소 동위원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고고학 자료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기원전 2500년에서 1700년 사이 남성은 비교적 지역에 남고 여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턴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제시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여성 외혼과 북의 중심 거주 패턴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조심해야 해요. 외부에서 온 여성이 많다는 말이 곧 납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 이동일 수도 있고 집단 간 동맹일 수도 있고 교환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고학은 이제 단순히 뼈가 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자랐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혈연 관계인지, 어떤 공동체 안에 묻혔는지까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동은 평화로운 결혼으로 보이고, 어떤 이동은 교환 관계로 보이고, 어떤 이동은 폭력 이후의 포로화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왜 데려왔느냐입니다. 왜 굳이 죽이지 않고 데려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노동력입니다. 작은 무리에서 손 하나는 중요했습니다. 물을 나르고 장작을 모으고 아이를 돌보고 식물을 찾고 가죽을 벗기고 도구를 손질하는 일은 모두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현대인은 노동을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선사사회에서 노동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보충입니다. 작은 무리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사고, 질병, 굶주림, 출산 위험, 폭력 때문에 구성원이 줄어들 수 있었죠. 사람이 줄면 사냥도 어려워지고 방어도 어려워지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위험해집니다. 이때 외부인을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강제로 데려오는 일은 생존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 혈연망입니다. 작은 집단 안에서만 관계가 이어지면 근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 사회에서 외부 집단과의 배우자 교환, 혼인 이동, 동맹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동이 항상 평화로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동은 협상된 결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동은 선물과 교환을 통한 동맹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폭력 뒤에 벌어진 강제 포로화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어느 계절에 어디서 물이 나는지, 어떤 열매가 독이 있는지, 어떤 동물이 어떤 길로 움직이는지, 좋은 돌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마른 불쏘시개는 어떤 나무 껍질이 좋은지, 이런 지식은 지도보다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건 그 사람의 몸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를 데려가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무서운 건 여기부터예요. 사람을 데려간 이유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범죄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사람을 죽이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데려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을 먹여야 합니다. 감시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리 안에 넣을지 계속 바깥에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외부인은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을 거예요. 도망칠 수 있고 내부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복수를 부를 수도 있고 다른 무리의 언어와 규칙을 계속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매우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감시받았을 수 있고 먹이 분배해서 뒤로 밀렸을 수 있고 위험한 일을 먼저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언어를 배우고 아이를 돌보고 식량을 찾고 무리의 규칙에 맞춰 행동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외부인에서 우리 쪽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중요합니다. 선사사회에서 소속은 출생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쓸모, 관계, 반복된 행동, 그리고 시간이 소속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은 쉽게 데려올 수 있어도 믿음은 쉽게 데려올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납치도 생존이었을까요? 대답은 불편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상황에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가는 일은 잔혹한 폭력이었지만 작은 무리에게는 노동력, 배우자, 지식, 혈연망, 인구 보충을 얻는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동이 납치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외부 여성이 포로였던 것도 아니고 모든 충돌이 사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시선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거를 겹쳐봅니다. 폭력의 흔적이 있는가?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특정 성별이나 나이대가 비어있는가? 그 지역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묻혔는가? 고대 DNA는 혈연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스트론튬과 산소 동위원소는 이동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질문들이 겹칠 때 우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에도 사람은 사람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협상으로, 때로는 교환으로, 때로는 폭력으로요. 이걸 숫자로만 보면 재미없습니다. 실제 무리 안에서는 이런 장면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밤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볼게요.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어른들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바람은 숲 쪽에서 불어왔고 누군가 잠깐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한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피는 많지 않았습니다. 시체도 없었습니다. 대신 흙 위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죠. 끌린 흔적일 수도 있고 따라간 흔적일 수도 있고 몸싸움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겁돌이는 묻고 싶었을 거예요. 죽은 건가요? 도망친 건가요? 아니면 데려간 건가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정확한 답이 없었을 겁니다. 남은 건 빈자리였어요. 불 가까운 자리 하나가 비어 있고 누군가 쓰던 돌조각이 남아 있고 아이 하나가 계속 그쪽을 바라보는 장면. 그 순간 무리는 알게 됩니다. 숨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짐승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도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납치의 역사라기보다 인간 불신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협력해서 살아남았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인간은 협력했습니다. 불을 지키고 사냥을 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협력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기도 했고 쫓아내기도 했고 데려가기도 했고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인간 사회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편과 남의 편, 내 무리와 다른 무리, 보호와 감시, 동맹과 약탈, 결혼과 포로화, 환대와 강제 이동. 이 모든 경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곁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시대의 납치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인간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인간을 가장 두려워하게 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어느 순간 인간이 되었다. 다음 외전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가볼 수 있어요. 원시인은 술에 취했을까요? 인간은 언제 처음으로 발효된 것을 먹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술은 문명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썩은 과일 냄새 속에서 훨씬 먼저 시작됐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생존을 넘어 취함과 쾌락, 그리고 통제력 상실을 어떻게 만났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